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여러분은 식욕, 성욕, 수면욕 중 어느 욕구가 가장 강하신가요? 우리가 대개 식욕에 비해 수면 욕구는 좀 괄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또 이미 배가 불러도 입에 계속 뭘 넣죠. 피곤하면 쪽잠을 청하기보단 커피나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등 무언가를 섭취해서 잠을 못 지우려고 하죠. 또 우리가 음식 성분, 칼로리 이런 건 다 따져도 정작 수면의 질, 수면 시간은 일일이 트래킹을 잘 안 합니다.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되짚어보면 학교에서 갖가지 교육을 시키죠. 건강한 식습관, 구강 청결, 손 씻기, 성교육,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이것저것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지만 정작 수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건 강조해도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자라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MZ세대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안 된다고 해요.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도 길어야 6시간, 보통은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돼요. 따라서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쉽게 희생당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수면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죠. 대부분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또 육아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먹는 것만큼이나 이 수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더욱더 그 중요성,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제 자신도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내 수면의 질, 퀄리티는 딱히 좋은 편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못 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름이 수면 부족의 계절 아닐까.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도 중간에 꼭 한 번씩 깨더라고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는 참고로 선풍기 바람 안 좋아해서 선풍기를 안 틀어요. 에어컨만 틀고 사는데 에어컨도 자는 시간 내내 틀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추워지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이 자면서 체온이 떨어지니까 끄기엔 덥고 키면 춥고 그래서 그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깰 때가 꼭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수면에 대해서 깊게 봐볼까 해요. 미라클 모닝, 갓생 등 자기계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 한몸 불태우는 그런 루틴을 소개하는 영상은 많이 봐왔죠 이미.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수면을 강조하는 영상은 쉽게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해요. 오늘은 책의 힘을 빌렸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질 좋은 수면,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우는 루틴을 갖추게 해주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불면증과 수면 부족의 차이점, 우리가 수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커버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책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지은이 매슈워커의 책입니다. 두껍습니다. 참고로. 책이 두꺼운데 머릿말을 읽어보면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파트부터 골라서 읽어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챕터는 몸에 나타나는 신호들, 수면 부족을 겪을 때 몸에 나타나는 신호, 저의 경험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 수면 부족이 축적되면 바로 몸에 어떠한 일련의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편두통입니다. 이 눈썹 위, 한쪽 눈썹 위가 아주 지끈거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두통보다는 편두통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동안 수면이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 한 4시간밖에 못 잤다. 그게 한 이틀 동안 지속이 되면 3일째부터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두통이 바로 느껴집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에 돌이 얹어져 있는 듯한 그런 무거운 느낌을 받으면서 눈을 떠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너무 늦게 잤다. 잠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신호가 오는 날은 퇴근하자마자 만사 다 제쳐놓고 바로 숙면을 취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식단, 운동, 잠,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딱 하룻밤 잠을 설쳤을 때 몸과 마음에 생기는 이상 현상들에 비해 음식이나 운동 한번 걸렀을 때 나타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한마디로
운동하러 거르는 것보다 하룻밤잠 설치는 게 몇 배는 해롭다는 거죠. 저도 보니까 수면 욕구를 꾹꾹 눌러가면서 운동을 10분이라도 하고 자려고 애쓰는 날이 다반사더라고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TV를 보다가 계속 운동을 미루다 뭐 10시 하고 11시 하고 결국 잠드는 건 1시. 저의 마지노선은 자정입니다. 제가 6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솔직히 12시도 늦게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건 절대 아니고 최소 11시에는 잠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10시 반에는 누워야 돼요. 침대에. 근데 사람이 뭐 노트북 조금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을 넘겨요. 그리고 미루다가 이제 10시나 11시 운동하고 12시에 씻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 12시 반에 눕고 어떤 날은 1시에 자고 그럼 다음 날에 고스란히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일하는 내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부분 하나가 이 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예요. 오히려. 적어도 3시간 전엔 끝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스트레칭. 제가 이 운동 후 스트레칭은 좀 간과했었어요. 빨리 끝내고 바로 샤워실로 직행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 달궈진 몸을 식히는 스트레칭을 꼭 하고 맞춰야 한다 하더라고요. 체온과 심박수를 낮춰주면서 근육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한결 몸을 릴렉스하게 해주는데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꼭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불면증과 수면 부족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면 부족인데 불면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불면증이 아닙니다. 잠을 잘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잠을 잘 기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잠을 잘 능력이 충분히 있죠. 맘만 먹으면 당장 잘 수 있어요. 근데 미루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잘 시간은 충분히 주기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정반대라고 해요. 불면증이란 스스로에게 잠을 잘 기회를 충분히 주어도 잠을 잘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다 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잠을 잘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잠의 질이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수면 상태를 착각하는 증상도 있다고 해요. 어떤 환자들은 자신이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또는 아예 못 잔다고 말하는데 그 수면 양상을 기록하는 장치를 써서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 사실은 자신이 너무도 건강하게 푹 자는데 잠을 잘 자는데도 잠을 못 잔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불면증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작 불면증, 즉 잠이 들기가 어려운 유형이고 두 번째는 수면 유지 불면증, 말 그대로 잠자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유형인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관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수면의 양이나 질이 불만인 경우, 예를 들어 잠들기 어렵거나 계속 자기가 어려운 경우. 두 번째, 낮 시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 번째, 3개월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 그래서 정리해보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낮 동안 내내 몽롱한 상태. 그런 증상이 몇 달째 이어진다면 불면증 의심하고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속시간 3개월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강조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때때로 잠을 잘 못 잘 수 있어요. 뭐 하룻밤만 그럴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정상이에요. 보통 그런 데에는 명백한 원인이 있죠. 뭐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연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죠. 뭐 연애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이 관계 사이에 갑자기 보이는 변화,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좀 삐진 게 있거나 서운한 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 말 안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보이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지켜본 다음에 얘기를 꺼내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게 그 관계를 종결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뤘어요.
말을 안 하거나 그냥 담아두고 있거나.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내 손해라는 거죠. 뭐든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본인 손해입니다. 어른들이 화병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막 털어놓을 데도 없고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결국 그런 것도 다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바꾼 습관 중 하나가 인간관계든 연애든 뭔가 이슈가 보인다. 변화가 보인다. 꺼내요.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틀린 건가? 대화로 풀어요. 어쨌든 이런 요소들로 생기는 문제들은 보통 급성 수면 문제로 취급하지 대개 만성 불면증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몇 주가 흐르도록 계속 잠을 못 자야 불면증이라는 임상적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세계에서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책에서 말하길 4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고 해요. 그리고 불면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2배는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수면제 산업이 미국에서만 연간 매출액이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룻밤이라도 푹 자기 위해서 얼마가 됐든 기꺼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잘 자고 싶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거죠. 이 만성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2가지 원인 중 하나는 심리적인 것. 당연하죠. 뭔가 계속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걱정이 있으면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거 없이 살면 좋겠죠. 누구나. 근데 어떻게 없이만 살겠습니까?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한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딱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인데 그 순간마저도 이제 걱정, 스트레스로 가득하면 뇌가 작동을 멈추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책에서 나온 비유 중 하나가 우리가 노트북을 끄려고 뚜껑을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도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 불면증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전적 요인. 불면증은 어느 정도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유전되는 비율이 28에서 45% 정도로 추정된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영향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외부 요인들, 예를 들어 너무 밝은 야간 조명, 잘못된 실내 온도, 술, 담배, 카페인 등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끊어내기만 한다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요인들. 그것들이야말로 이제 불면증의 타고난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불면증의 원인 중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대부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면서 뇌가 작동을 멈추고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또 렘 수면이 조각나 있다고 합니다. 도중에 계속 깬다는 거죠. 그렇게 중간에 계속 짬짬이 깨고 하면 절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낮 활동에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불면증은 사실 일주일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장애라고 해요. 밤의 장애에 못지않게 낮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불면증 하면 보통 수면제로 치료하려고 하죠. 하지만 수면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원초적으로 진정시키는 수면제라는 투박한 수단을 미국 의학협회가 더 이상 1차 치료법을 권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찾아보면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계속 개발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책이나 다른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위 눌림을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셨다면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은 다른 말로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수면 장애의 일종이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 어젯밤 가위 눌렸다? 이러면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건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가위 눌림을 2-3번 정도 겪어봤어요. 불과 1-2년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
겪은 가위 눌림이 너무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한 이틀 정도는 좀 곱씹게 될 정도로 약간의 마이너한 트라우마 정도로 남아있어서 제가 꼭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썰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를 살짝 넘긴 시간이었어요. 보통 낮잠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전에 자라고 많이 권고합니다. 전문가들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말마다 꼭 낮잠을 자는 사람, 자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는 딱히 책상에 앉아서 뭘 하거나 그럴 만한 에너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매했어요. 이게 졸린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졸린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직 2시밖에 안 됐으니까 눈을 좀 붙이자. 1시간만이라도. 그리고 그때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주 동안이 워낙 좀 저한테는 빡센 한 주여서 보상받고 싶었어요. 잠으로.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주말 내가 낮잠까지 스킵하면 다음 주 후회할 것 같아서 좀 자두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누웠습니다. 침대에. 그냥 그런 상태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한 30분이 지나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위 눌림이 찾아왔죠. 이전에 겪은 증상들은 대부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몸이 굳고 마비가 되고 막 깨려고 발버둥 쳐도 몸이 안 움직이고 그게 마비되다가 이제 깨는 게 일반적인 증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숨까지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겪어보는 증상이었어요.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숨이 가빠지니까 이게 몰아쉬는 느낌?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 안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조용하게, 고요하게 어떤 남성 한 명이 스르르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제 방에. 딱히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특별한 소음도 안 내고, 그냥 스르륵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온 다음에 저를 보더니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지레 겁먹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는 제발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굳은 와중에 계속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깼어요. 깨니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저는 그대로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침대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일어났어야 돼요. 아무리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났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서 그냥 다시 자버렸습니다. 이 가위의 특징 중 하나가 가위가 풀리면 되도록 자지 말아야 돼요. 자면 또 걸립니다.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겪은 게. 그렇게 다시 잠들었는데 방금 전에 겪었던 그 침입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다가와서 이불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또 발버둥 쳐서 깨고 2번 반복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풀렸을 때는 잠에 들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가위는 안 눌리고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날 제가 한 3시간, 4시간 낮잠을 자는데 다 꿈이었어요. 아, 나 상쾌하게 자고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꿈만 꾸다 눈을 뜬 느낌? 꿈만 한 4-5개 꾼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렇게 제 방에 누가 들어와서 나한테 다가오는 이런 증상은 제가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눈을 뜨고 나서도 계속 그걸 곱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배경이 똑같으니까. 뭐 그런 꿈에서 나오는 이상한 세계 막 3차원의 세계, 4차원 세계 이런 배경도 아니고 내 방에서 똑같은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스르르 다가오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날 하루는 계속 그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일어난 후에 자료를 몇 가지 뒤져봤습니다. 가위 눌림이란 무엇인가?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제가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떨 때 가위가 눌리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2-3번의 가위 눌림은 다 낮잠 잘 때 발생했습니다. 밤에는 안 눌려요. 어떻게 보면 밤에는 눌릴 겨를이 없다랄까? 피곤해서 바로 잠드니까. 2번째는 어정쩡한 자세로 잠들면 눌리더라고요. 불편한 자세, 어정쩡한 자세, 아직 잘 준비가 안 된 자세랄까? 진짜 졸려오면 몸이 침대에게 푹 기대지는데 매트리스 속으로 파고들 것처럼 그렇게 힘이 쫙 빠지고 제대로
기댄 상태가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잠이 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몸의 긴장이 확 풀린 상태는 아니었어요. 잘 것도 아니고 안 잘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애매한 자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든 후에 가위가 눌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잠이 그렇게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청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이번 케이스도 앉아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애매하게 침대에 누웠다가 억지로 눈을 붙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모든 케이스를 되짚어봐도 정말 피곤에 쩔어서 스스로 눈이 감긴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자보려고, 조금이라도 자보려고 하다가 그런 가위 눌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해본 자가진단이고요. 정보를 좀 캐봤습니다. 유튜브든 어디든 찾아봤는데 들어맞는 것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전문가가 말하길 가위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이 환청, 환각, 환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린다던가, 귀신이 나타난다던가, 호흡이 불편한 것도 증상의 일부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환시일 때 나타나는 것들, 외계인이 나타나서 납치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귀신, 머리 풀어헤친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환시에 나타나는 그 대상은 평소에 가장 자기가 무서워 하던 것이 그대로 가위에 투영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평소에 본인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다. 이게 가장 무서운 순간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을 재구성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하는 무서운 상상 중 한 가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거.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남녀 가릴 것 없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정과 보안에 관련된 거. 무섭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차라리 그때 나타난 게 남자가 아니라 귀신이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겁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귀신은 세 발의 피죠. 사람에 비하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어차피 제가 가위 눌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 아휴 그냥 한숨 한번 쉬면서 좀 놀다 가라 막 그렇게 겁먹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깰 걸 아니까 언젠가는. 근데 사람은 너무 리얼했고 안 그래도 장소도 하필 내 방인데 너무 리얼해서 이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그것도 제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상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엔 치료법, 전문가가 권장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위 눌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불면증도 그렇듯이 내가 가위에 계속 눌린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막 패닉 상태로 발버둥 치기 전에 내 앞에 보이는 건 환각이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인지하면 좀 더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위에서 깨어나면 되도록 다시 잠들지 않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한번 겪은 다음에 깨어났으면 아무리 졸려도 일어나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자세의 부분인데 옆으로 누워 잘 때보다 반듯하게 누워 잘 때 더 눌릴 확률이 더 높다 합니다. 그렇다고 옆으로 잔다고 100% 안 눌린다 그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바로 누워서 자면 이 기도와 폐가 눌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고진 자세로 잘 때 눌릴 확률이 더 높다 하니까 혹시 자주 눌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으로 한번 자세를 바꿔서 자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걸 바꾼 겁니다. 저도 계속 옆으로 잤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의사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좋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똑바로 누워 자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으로 누워 잘 때 팔이 눌려서 쥐가 난 적도 많고 더불어 옆으로 누워 자면 또 새우잔처럼 자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등이 굽을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누워 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바꾼 건데 이게 글쎄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건강한 수면을 위한 비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 해요. 제가 수면에 관해서 가장 오해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죠. 평일 동안 5시간 미만으로 자면서 피로를 쌓을 대로 쌓은 다음에 주말에 몰아자길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저도 그래요. 저는 그게
일종의 회복 수단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10시까지 자면 돼. 이렇게 주말에 몰아자면서 그 부족한 수면을 보상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자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란 걸 알게 됐죠. 수면 부족은 계속 축적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계속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 중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수면 시간표를 지켜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알람을 설정하라고 해요. 이게 앞으로 나열할 방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녁은 되도록 빨리 맞춰라. 그리고 밤에 뭐 먹지 않는 거. 저는 일단은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먹습니다. 7시를 마지노선으로 해요. 늦게 먹으면 이제 그걸 또 소화시킨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도 또 미뤄지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녁을 일찍 먹고 자고 야식은 당연히 좋을 게 없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특히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수분 섭취도 자기 전에는 제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 스트레칭. 이거는 제가 넣은 부분인데 하고 자는 날과 안 하고 자는 날의 차이가 은근히 크더라고요.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동안 쌓인 그 긴장, 그 뭉친 부분들을 싹 풀어주고 자면 잠이 훨씬 더 잘 옵니다. 네 번째, 침실에 전자기기 치우기. 간혹 TV를 틀고 자거나 불을 은은하게 켜놓고 자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저는 소리나 빛에 예민한 편이라서 잘 때 아무 빛도 없어야 합니다. 소음보다 저는 빛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어두컴컴해야 잠이 잘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디지털 시계 같은 게 있다 방에 그러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놓거나 아예 방향을 돌려놓거나 또 여기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 시계를 계속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계를 돌려놓거나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죠. 꼭 뭐를 보고 자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일단 폰은 내려놓고 책을 들고 오세요. 폰 대신 책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게끔 이렇게 1차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자고 그 다음은 햇빛 쬐기. 여러분 앤드류 휴버맨 자기계발의 대가 팟캐스트도 너무 유명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잠에 관해서 권장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햇빛 쬐기입니다. 이건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건 사실 몰랐던 부분이에요. 전혀. 중요성이 와닿지 않았는데 햇빛이 하루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실외에 나가서 자연광을 꼭 받으라고 해요. 특히 선글라스, 모자 등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30분 이상 쬐라고 합니다. 이래서 집에 채광을 중요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는 직접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도 있죠. 뇌에게 내가 지금 깨어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자다가 뭐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 햇빛을 받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거와 같이 이제 내가 일어난다. 나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할 거다. 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도 같은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잠자기 최소 몇 시간 전부터는 이 집의 조명 이걸 최대한 다 낮추라고 해요. 뭐 무드등, 수면등 같은 걸 켜놓음으로써 내가 몇 시간 후에 잠에 들 거다라는 또 신호를 보내라는 거죠. 자기 직전까지 조명 세게 그렇게 틀어놓지 말고 저녁에는 최대한 이 조도를 낮추면서 조명을 어둡게 하면서 잠에 들 준비, 일종의 웜업이랄까? 그런 걸 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수면 부족 1탄의 개념으로 좀 겉핥기식으로 알아봤어요. 사실 이것도 하루아침에 고쳐질 게 아니라서 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치해두고 살아왔어요. 반쯤 포기하고 살아왔달까? 내가 9to5로 있는 한은 나는 이거 절대 못 고칠 것 같다. 저는 목표가 11시에 자는 거거든요. 시도는 많이 해봤죠. 근데 실패하더라고요. 12시에 자면 양반이고 이제 12시 반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늦게 자는 거예요. 또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저도 제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 안고 계시다면 뭐 폰 때문이건 일 때문이건 뭐건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고 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좀 수면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그 중요성을 좀 깨닫고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 수면의 질, 수면 시간을 꼭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포함해서. 또 나중에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대로 2탄 에피소드를 또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는 일찍 잠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